1968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발레오의 조용한 시골, 외곽 지역인 레이크 허만 노드. 데이비드 파라데이와 베티 루 젠슨은 이곳에서 설레는 첫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당시 그 지역의 젊은 연인들에게 레이크 허만 노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유명한 데이트 코스였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경 두 사람의 차 옆으로 정체불명의 차량 한 대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데이비드가 창문 밖을 살피려던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한 남자가 느닷없이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차 안에 데이비드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성에 놀라 차 밖으로 도망치려던 젠슨 역시 몇 걸음 못 가 남자가 쏜 총에 맞아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범인은 두 사람의 숨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약 7개월이 지난 1969년 7월 4일. 그날은 미국 최대의 명절인 독립기념일 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블루락 스프링스 공원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22세의 다린 페린과 19세의 마이클 마주가 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그들의 차 뒤로 한 대의 차량이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그 차는 떠나는 듯 했지만 몇 분 뒤 다시 돌아와 두 사람의 차 바로 뒤에 멈춰섰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강력한 손전등을 두 사람의 얼굴에 비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경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전등 뒤에 있던 것은 경찰 신분증이 아니라 9mm 권총이었습니다. 남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수석 창문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린 페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마이클 마주는 얼굴과 목, 턱, 어깨 등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는 조디악 킬러 사건에서 범인의 모습을 직접 본 최초의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40분 뒤인 새벽 12시 40분. 발레오 경찰서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공중전화가 울렸습니다. I want to report a double murder. If you go 1 mile east on Columbus Parkway to the public park, you will find kids in a brown car. They were shot with a 9mm Luger. I also killed those kids last year. Goodbye. 범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는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 통의 전화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1969년 8월 1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엑자미너, 발레오 타임스 헤럴드 등 세 지역 신문사에 동일한 인물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 안에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범행의 세부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편지를 보낸 인물이 실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죠. 또한 세 편지에는 각각 3분할된 408자 암호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신문사 편집장들에게 암호문을 일면에 게재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한 시한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주말 동안 12명의 사람들을 더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신문사들은 결국 범인의 요구대로 암호문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4일, 신문사에 한 통의 편지가 더 전달되었습니다. 첫 문장에서 자신을 조디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디악은 황도 12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였죠. 그는 두 번째 편지에서 먼저 있었던 두 사건에 관한 추가 진술과 함께 암호를 해독하면 자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과 정부 기관의 암호 분석가들은 범인이
군사급 암호나 복잡한 수학적 규칙을 사용했을 것이라 보고 해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를 풀어낸 것은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 도널드 하든과 그의 아내 베티 하든이었습니다. 베티 하든은 복잡한 암호 이론보다 범인의 심리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고 싶은 살인마라면 나라는 단어와 죽이다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이 단순한 가정에서 시작한 빈도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결국 두 사람은 첫 번째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자 조디악의 범행은 더욱 과감하고 대담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어두운 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를 노렸다면 이제는 밝은 대낮까지 범행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1969년 9월 27일 일요일 오후 베리에사 호숫가에서 피크닉을 즐기던 대학생 커플 브라이언 하트넬과 세실리아 셰퍼드. 한가로운 주말 오후를 즐기던 두 사람 앞에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머리 전체를 덮는 검은색 두건을 쓰고 있었고 눈 부위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팍에는 의문의 기호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죠. 남자는 두 사람에게 총을 겨누며 밧줄로 서로를 묶게 만들었습니다. 겁에 질려 떠는 그들에게 남자는 길고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범행을 끝마치고 그는 유유히 피해자들의 자동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집펜을 꺼내 차량 문짝에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범행의 날짜와 시각, 그리고 자신의 서명인 십자가 표식을 적어놓고 사라졌습니다. 세실리아는 끝내 숨졌고 브라이언은 극적으로 살아남아 당시 범인이 착용했던 괴이한 복장과 음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조디악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2주 뒤인 1969년 10월 11일 밤 조디악은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주택가 프레지디오 하이츠로 향했습니다. 이번 타깃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29세의 택시기사 폴 스타인이었습니다. 조디악은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에 탄 뒤 목적지인 워싱턴 앤 메이플 스트리트 부근에 도착하자 9mm 권총을 그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범행 직후 이번엔 더욱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 폴스타인의 피로 물든 셔츠 일부를 칼로 잘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급히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무전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백인 남성이 아닌 흑인 남성으로 잘못 전달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순찰 중이던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마주쳤음에도 검문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이 남성이 조디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신문사에는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폴스타인의 피 묻은 셔츠 조각이 들어있었죠. 이는 자신이 진짜 범인임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편지에는 앞으로 스쿨버스를 공격해 아이들을 노리겠다는 협박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협박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겼고 경찰은 학교와 스쿨버스 주변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조디악의 위협 속에서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과 FBI 수사관들이 조디악의 뒤를 쫓았습니다. 프레지디오 하이츠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까지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 정도로 유명해지자 뜻밖의 걸림돌이 수사관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진짜 조디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화와 전국에서 빗발치는 수천 건의 허위 제보대. 수사망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수사관들은 좀처럼 진짜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디악은 더 이상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었지만 여전히 언론과 경찰에 편지를 보내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1971년 도널드 첸이라는 인물이 경찰을 찾아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지인인 아서리 앨런이 자신에게 사람들을 해치고
경찰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했고 스스로를 조디악이라고 칭했다며 이를 경찰에게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아서리 앨런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는 조디악이라는 제조사의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계의 로고는 조디악 킬러가 편지에 남긴 상징과 매우 흡사했죠. 경찰은 그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직접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1974년 앨런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이후 조디악 명의의 편지는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죠. 수사관들은 이를 의미 있는 정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정황은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조디악 명의의 편지도 거의 자취를 감추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디악은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91년 조디악 킬러 사건의 생존자인 마이클 마주는 앨런의 사진을 보고 자신을 쏜 범인과 닮았다며 그를 지목합니다. 경찰은 20년 만에 다시 앨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정의 총기와 타자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꼬리가 잡힌 것일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물건들은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총기들은 조디악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입증되지 못했고 필적 감정 결과 역시 앨런의 필체는 조디악이 남긴 편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정황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마치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범인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그를 유력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이어갔지만 1992년 앨런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끝내 조디악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과학 수사 기술이 발전했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DNA 분석이 가능해졌죠. 수사팀은 조디악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의 봉투와 우표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DNA와 앨런의 DNA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DNA 역시 조디악의 정체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범인이라고 가리키던 아서리 앨런은 또다시 수사망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앨런의 결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지에서 확보된 DNA가 실제 조디악 본인의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그 DNA가 편지를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서 묻은 제3자의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베리에사 호수 사건 직후 앨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과속 단속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경찰이 차량 뒷좌석에 놓인 피 묻은 칼의 정체를 묻자 그는 닭을 잡다가 묻은 피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내가 조디악이다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비록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앨런은 지금까지도 조디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수사와 과학의 발전에도 그를 범인으로 확정할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디악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으면서도 끝내 해결되지 않은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서리 앨런은 정말 조디악 킬러였던 걸까요? 아니면 경찰과 대중들이 엉뚱한 용의자를 쫓는 동안 진짜 조디악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끝내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사라졌던 걸까요? 조디악은 왜 자신의 범행을 세상에 과시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범행과 편지를 멈췄던 것일까요?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진 수사에도
이 질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새로운 용의자와 새로운 가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조디악의 정체를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이미 조디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폭로하고 호련히 사라진 그 살인마는 끝내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았습니다. 조디악 킬러, 그 이름은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